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을 막 질러요. 저건 내가 아니다. 저 화면 속 여자는 절대 내가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데 수원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 화단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수원역 근처에 노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불을 꺼놨던 그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걸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이분이 뭔가 잘못됐다.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훈 형사입니다. 박수신당 다령입니다. 오늘도 차돌 형사님, 무당 다령님과 함께하는 괴담을 보다인데요. 오늘 촬영 장소가 기존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좀 다른 곳에서 촬영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무슨 촉이 들었는지 형사님과 다령님이 왠지 예전 스튜디오로 찾아갈 것 같은 그런 촉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기존 촬영 장소로 가시려고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여기서 술을 먹었어요. 미리 답사하느라고. 농담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령님과 맞습니다. 형사님을. 혹시 이런 촉이 발동하는 거면 직감이 좋은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촉이 촉.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타고난 운명이다. 아, 그렇죠. 저희가 얘기할 때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생각하고 싶다 생각하는. 불신자와 어떤 벽을 좀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님.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이제부터 변호사님을 박변님이라고 칭하고 이분이 직접 맡으셨던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변님이 막 일을 시작했을 무렵의 어느 날에 당시 근무하던 로펌 사무실에 체격이 아주 건장한 젊은 남성인 가명으로 상진 씨가 찾아왔어요. 근데 상진 씨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온 상태였는데 박변님이 조심스레 물어봤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자 상진 씨가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상진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고소하고 싶다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상진 씨와 여자친구는 꽤 오래 만난 사이였는데 그 시점에서 며칠 전에도 평소대로 데이트를 잘 하면서 대낮에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때 뒤따라오던 여자친구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들더니 그대로 상진 씨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는 거죠. 여자친구는 그 길로 획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더니 카톡이며 전화며 전부 차단하고 집 밖으로 아예 안 나오는 상태랍니다. 상진 씨는 이게 고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너무 이상하다고 하더래요. 보통 연인끼리 싸울 수는 있어도 망치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상진 씨는 최근에 여자친구와 싸운 적도 없고 사이도 아주 좋았던 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떠한 짓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자기가 설령 무슨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망치로 상대방의 머리를 치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전해드린 박변님은요, 사건을 맡아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우리 전재용 형사님 잘 아시겠지만 망치 같은 흉기로 사람 머리를 내려치면 이 살인 미수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소를 하면 경찰 측에서도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압박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살인 미수로 초안을 짰죠. 그런데 의뢰인인 상진 씨 말이 자신은 그녀를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소를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연락도 안 되고 자기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알고 싶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살인 미수는 너무 과하니까 특수상해 정도로 낮춰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박변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의뢰인의 요청대로 그렇게 죄명을 낮춰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천만다행으로 상진 씨가 사건 현장 근처 CCTV와 주변에 주차됐던 차량들의 블랙박스까지 다 확보를 해둔 상태라서 승산이 꽤 높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도 확실하고 아주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았죠. 형사님, 보통 고소장을 접수하면 보통 가해자를 불러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리더래요. 피해자 조사는 빨리 끝났는데요. 가해자인 여자친구, 가명으로 나영 씨라고 할게요. 이 나영 씨가 경찰의 연락도 전혀 받지 않고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강제 출두 명령 절차까지 하고 나서야 간신히 조사를 마쳤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검사님이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으니까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없냐고 형사조정 권유를 했대요. 상진 씨는 자신은 합의금은 단 한 푼도 필요 없고 그냥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과만 받으면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영 씨는요, 자신은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조정을 딱 잘라서 거절을 했대요. 당시 현장 CCTV 영상이랑 블랙박스 영상도 다 있다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 조정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 검사님도 어이가 없었던지 괘씸죄가 더해져서 사건은 바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란 게 없어서요,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박변님은 속으로 이거 가해자 무조건 감옥 가겠다라고 생각했고, 첫 번째 재판 때는 상진 씨가 일이 있어서 박변님만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님은 그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틀었는데, 이 나영 씨가 망치를 꺼내서 상진 씨 머리를 가격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을 막 질러요. 저건 내가 아니다. 저 화면 속 여자는 절대 내가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데, 그 옆에 변호사가 기겁을 하면서 말려도 본인은 억울하고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났답니다. 결국 판사님이 정숙하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법정 경위까지 나선 뒤에야 조용해졌죠. 다음으로 CCTV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선명하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 속의 나영 씨는 상진 씨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신이 맨 숄더백에서 망치를 쓱 꺼내서는 상진 씨의 머리를 후려치고 나서 뒷걸음질을 치며 사라졌어요. 꽤 가까운 거리에서 찍힌 아주 확실한 증거 영상이었죠. 그런데요, 나영 씨가 또다시 엉엉 울면서 판사님과 검사님을 번갈아 보더니 자기 얼굴을 좀 자세히 봐달라고, 저 영상에 찍힌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와 다른 사람이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건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확실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었고요. 영상 속의 인물은 확실히 나영 씨가 맞았대요. 박변님은 속으로 아무리 실형을 살기 싫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싶었대요. 형을 피하고 싶었다면 애초에 상진 씨와 합의 조정을 했으면 됐거든요.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황당하게 끝이 났고요. 나영 씨 측 변호사가 박변님에게 와서는 이러더래요. 나도 나영 씨한테 제발 합의 좀 하자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해서 미치겠다. 그래서 박변님도 우리 의뢰인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시니까 최대한 설득해 보시라고 말을 했죠. 그 후로 2달쯤 지나서 두 번째 재판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상진 씨가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박변님과 함께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시간이 다 됐는데도 피고인석에는 상대 변호사님만 덩그러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재판 시작 전에 판사님이 피고인은 출석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상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피고인이 얼마 전에 사망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을 내려달라 하더랍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변님과 상진 씨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요.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박변님이 바로 상대 변호사님을 쫓아가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자세한 내막을 못 들었다면서 나영 씨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우편물이 있다고 했대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걸 고소인에게 보여줄지 말지 그 결정은 박변님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던 박변님은 상대 변호사님을 통해서 카톡으로 사진 몇 장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에 박변님은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는요, 연필로 그린 이상한 캐릭터 그림 같은 게 삐뚤삐뚤하게 그려져 있었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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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 말이 또 가득 적혀 있었대요. 그걸 본 순간 박변님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고민 끝에 상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고인이 혹시 예전에 정신과 쪽 병력이 있었거나 치료나 상담 같은 걸 받은 이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상진 씨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회사도 아주 잘 다녔고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요. 물론 마음의 병이라는 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도 겉으로 전혀 내색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인에게 그런 게 한꺼번에 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짐작만 할 뿐이었죠. 박변님은 망설임 끝에 고인께서 자필로 남긴 편지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시겠냐고 상진 씨에게 물어봤고, 상진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냥 보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공식적으로는 이게 사건의 마지막이었대요. 그렇게 사건은 찝찝하게 끝이 났고 며칠 뒤에 박변님이 이미 처리된 사건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 컴퓨터를 확인했는데 때마침 그 망치로 공격하기 직전의 영상이 나왔대요. 법정에서는 전체적인 정황만 확인하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찝찝하고 이상하게 끝난 사건이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볼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던 박변님은 순간 숨이 턱 막히더래요. 영상 속의 나영씨가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드는 그 순간의 표정이요. 방금 전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중국의 병검이라고 아시죠? 순간적으로 가면을 확확 바꾸는 그런 중국 전통궁이요. 마치 그것처럼 나영씨의 표정이 확 바뀌어서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웃더니 망치를 쥔 손을 높이 치켜들더래요. 그리고 상진씨를 막 내려치려는 순간 영상을 멈추고 보니까 이 나영씨 눈이요. 검은 눈동자 하나 없이 온통 하얗게 뒤집혀 있더랍니다. 이게 뭐 블랙박스 화질 문제나 순간 빛이 잘못 반사된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순간의 나영씨 눈에 까만 눈동자가 없더래요. 그때 박변님은 법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저건 자신이 아니라고 울부짖던 나영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현실이 영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일 리는 없지만요. 순간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악령이나 귀신 같은 게 씌었던 게 아닌가. 변호사님조차도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해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편지에 빼곡히 적혀있던 그 말.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령님, 제 이야기 속에 나왔듯이 멀쩡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나영씨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도 씌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던 기운이라 하면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재돼 있던?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평소에도 내가 했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고 사람이 휙휙 이렇게 변한다 하면 의심이라도 했을 텐데 그쵸. 일말에 그런 거 없이 벌어진 일이라 스스로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빙의 될 때부터 막 에이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잠식해 나가네요. 네. 제가 봤을 땐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뭐 빙의? 그런 문제인지는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네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평소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긴 해요. 어림짐작도 가능하고. 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너무 잘 지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본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했던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좀 크죠. 심리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정신병이나 혹은 조현병이나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다. 근데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현병처럼 보이거든요. 조현병은 일단은 저렇게 드러나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 평소에도 환시, 환각, 환청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화를 하고 누가 하지 말래 막 이런 말에 혼동이 돼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평소에 잘하다가 그것도 심지어 망치까지 숨겨서 간 상황이었잖아요. 내 기억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빙이거나 다중인격이었거나. 내가 몇 년 동안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다?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상진 씨는 자기 얘기만 하니까 뭔가 불만이 쌓일 만한 뭔가 있지 않았을까? 아, 상대방 측. 예, 상대방 층에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아마 그 나영 씨라는 이 분이 법정에서 저건 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왜냐면 사전 조사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렀을 때. 아니, 얘기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알 수가 없죠. 왜 굳이 자기가 불리한데도 그런 걸 숨겼을까요? 형사의 직감으로 어떠세요? 아무튼 뭔가 석연치는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숨겨진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게 뭐 귀신 씌웠다 그리고 뭐 다중인격이다. 다중인격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중인격 의학적 소견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해놓고 Yes.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물론 다중인격 그런 병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대부분의 다중인격은 그런 병이기보다는 쉽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사건을 또 많이 경험을 예, 하셨으니까. 그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이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자아가 있다. 그래. 대신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처벌은 내가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심신미약으로 좀 감형을 그렇죠. 받으려고. 감형 받으려고 한 게 더 많이 보인다. 확률적으로. 형사님, 그 개개인마다 물론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야기 속의 상진 씨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여자친구를 용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여자친구를 법적 처벌을 해서 교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망치고 때릴 정도면 누구든지 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화는 사실 그 나중 문제고 네. 처벌을 받아야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이 좀 자제가 되고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해도 용서받는구나. 예, 사람을 망치로 때리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을 손으로 때리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죽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점점점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살인범이 생기기 전까지 수많은 작은 폭행이나 잔인한 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쌓여간다. 예, 그냥 우연히 내가 누구를 시비 붙어서 쳤는데 이렇게 밀다가 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가 보는 그런 잔혹한 살인범들은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그게 쌓여서 살인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한 노숙 소녀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미제 사건입니다. 2007년 5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이었어요. 수원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 하단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시신에는 머리와 얼굴, 발 등에 멍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머리를 굶기는 어디에 부딪혀서 사망한 거죠. 그러나 당시에 시신에는 학생증이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물건이 없었고 주민등록 조회도 해봤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마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같은 해 7월경에 이제 이 사건이 집중 방송이 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15세의 여중생이었고 피해자가 이제 지적 능력이 또래보다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시력도 매우 안 좋아서 친구가 거의 없었고 주로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미니홈피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했답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행색을 보고 행색이 되게 안 좋았대요. 수원역 근처에 노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수원역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했습니다. 탐문을 하다 보니까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이 어떤 여성을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근데 노숙자들이 폭행한 여성은 지금 사망했던 여성과 전혀 다른 여성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사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시 폭행 사건이 연루되었던 노숙인 정 씨와 강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숙인들은 모두 젊은 사람이었는데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이 강압적인 수사 과정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범행을 호의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자백을 한 내용을 보면 새벽 2시경에 수원역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이 피해자를 만났고 고등학교로 끌고 가서 폭행했다고 자백을 해요. 그런데 이 노숙인 중에 강 씨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안경도 착용하지 않고 사진을 보고 자신이 폭행했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또 믿었다고 해요. 결국 법원에서 정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강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2명이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과 좀 혼동을 해요. 허위 자백에다가 다른 사건까지 더해져서 당시 현장에 학생들도 있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인근 불량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가 첩보를 얻고 결국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이 5명을 추가로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그런데 또 자백을 합니다. 허위 자백을. 예, 허위 자백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무슨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피의자들은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지적장애인 그리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의 그 압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어요. 수사기관이 유도신문과 그 압박 속에서 쉽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이 심리적으로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에 맞춰 진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수능적 허위 자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이미 범인을 확신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 사건 내용을 다른 피의자들의 반복적으로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들려주고. 주입식으로요. 예, 주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지적 장애인이나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 경우 본인이 실제 했던 기억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은 정보가 막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혼동이 되면서 나중에는 내가 직접 한 것처럼 이제 믿게 되는 이걸 기억 오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발생합니다. 내가 정말 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또 일부는 자기의 기억이에요. 이게 섞이다 보면 내가 안 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야, 다 자백을 했다. 너만 자백을 안 하고 있다. 너무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압박도 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술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이제 허위 진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나의 형사사건에서 제가 피의자라고 생각하면 나의 자백만으로 나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강 증거라고 합니다. 이 보강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이 이제 범행을 했을 경우에 범행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내가 한 진술, 자백과 이 사람이 한 자백을 나의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허위 진술했고 공범으로 입건된 사람이 또 허위 진술을 하면 둘 다 이 허위 진술이 만나서 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환점이 발생하는데 수감 중이던 한 여학생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선생님에게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들을 직접 면회를 갑니다. 면회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거 진짜 이상하다 해서 국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박준영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재심 전문 변호사로 맞습니다. 해줬잖아요.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 있었고 변호사를 잘 만나서 사건이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범인으로 볼 만한 CCTV나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자백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보였고 특히 결정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니 수사관과 이제 검사가 사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피의자들 단순히 거기에 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방법인데 경찰관이 사건 내용을 다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한 학생은 심지어 수원에 있지도 않았답니다. 범행 당일날. 와. 본인이 수원에 있지도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 묵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만한 증인도 있었고요. 예, 있었죠. 심지어 그 검사가 사건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진술하면 된다라고 또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그 돼. 영상 보면은 정말 황당해요. 수사관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 넘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녹화가 됐습니다. 결국 2009년 1월 고등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 청소년 전원을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미 형을 살고 출소했던 노숙인 정 씨와 강 씨 역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 모두에게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확정이 됩니다. 한편 노숙인 2명이 처음 검거됐을 당시에 인터넷 댓글에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자신의 친구들이 범인이라는 제보가 당시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점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노숙인 2명이 이미 검거되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제보가 가출 청소년이 제보를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된 가출 청소년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알게 된 청소년을 폭행을 했는데 뭐 기절해서 죽은 것 같아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알게 됐냐면 이 사망한 청소년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제보한 청소년이 우연히 사망했던 청소년과 미니홈피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이 이름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3명이 내가 누구누구를 뭐 때려서 쓰러졌는데 죽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제보를 한 거더라고요.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피해자 집에서 금품을 친구들이 와서 훔쳐서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집에 실제로? 실제 어머니가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폭행을 해서 사망을 이루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 사건이 처음에 시신이 발견되고 이 피해자 확인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모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시신 발견 50일 만에 연락이 돼서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뭐든지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잡고 범인을 검거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좀 멀어지는 거예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그때 그 노숙인 2명이 잡혔을 때 요 사건 요건도 요 3명도 조사를 했던 담당자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했었으면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경찰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하지 않고 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병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고 좀 엉터리 같은 의사가 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결국 2013년에 재수사가 결정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진범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노숙 소녀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피해자는 노숙을 하지는 않았고 가출한 지 며칠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노숙 소녀가 아니라 가출 소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사건이 201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구 비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짜맞추기식 수사가 어떻게 사건 해결을 망치는지 잘 보여준 그런 사례 같은데요. 이 편견 수사 때문에 범인을 완전히 놓쳐버린 셈이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이제 청소년도 그렇고 지적 장애인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걸 느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지적 장애인이 사건에 연루돼서 검거돼서 처벌을 받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장애인이 잘 모르고 범행에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수능적으로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사람이 죽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겪었던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고매물. 근데 사고매물인 걸 숨기셨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금액에 좋은 집이 나와 있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신 거예요. 뭐 귀신, 무당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내 고집 세고 타인의 의견에 잘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줏대와 고집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고 나서 이상한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악몽을 꿔본 분이 아니래요. 신기하다 그것도. 가위 눌림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분이세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막 그 유도 이런 스포츠적인 익스트림한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흔히 말하는 테토남. 근데 이제 이분이 이사를 가시고 나서 잠을 자기 시작할 때부터 느낌이 쎄하더래요. 내가 지금 난방을 좀 적게 틀었나 해서 보일러도 돌려보고 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잘 저녁만 되면 그러한 쎄한 기운이 계속 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TV를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방음이 안 돼서 바깥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아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또 이제 주무신 거예요. 그런 이상 현상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막 현관등 센서가 껐다 켜진다는 등 물소리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 혹은 막 누군가 막 벽을 치는 소리, 긁는 소리.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근데 그런 소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시달리는 느낌에 이상하다 내가 요즘 몸이 허한가 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셨고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일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보지 않았던 분이 악몽을 처음으로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의 장소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방 안 그 집 구조와 똑같더래요. 근데 꿈에서는 온 바닥이 피로 물들어진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바닥을 저펑저펑 짚고 화장실 쪽으로 불을 꺼놨던 그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걸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데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여기도 잘려 있고 여기도 잘려 있고 여기도 잘려 있는 채로 죽어 있는 모습을 꿈에서 꾼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이러한 꿈이 왜 꿔지는지 그때만 해도 무당을 찾아갈 생각은 전혀 못 하셨대요. 내가 악몽을 꾸다니. 내가 뭐 잠자리가 좀 이상한가? 그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가위 눌림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화장실에서 호막났던 그 팔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그때 이분이 뭔가 잘못됐다. 왜냐면은 평소 그 근방에 있는 집들의 집값보다 훨씬 저렴했고, 근데 뭐 그때 이 매물을 하셨던 분께서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싸게 빨리 내놓는 집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거였어요. 근데 꿈자리가 하도 이상하니까 그 근방에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인 거죠. 뭔가 있네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갔대요.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온 뒤로 악몽을 꾼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분께서는 에이, 건장한 남자가 기가 허해져서 그래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건장했던 사람이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막 밤마다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분 한 분께서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0대 여성분이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이었어요. 반려동물이랑 함께. 근데 새벽에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시신이 욕실에서 발견됐던 집이었던 거예요. 꿈과 똑같네. 네,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이런 걸 믿지도 않았고 그런 게 들려도 기가 허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꿨던 꿈에서 봤던 장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부패도 심했고 그래가지고 특수청소? 그렇게까지 하고, 근데 그 집주인은 이제 재수가 없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갖다 팔아버려야 된다. 이래서 저렴하게 내놨던 집이었어요. 원한이 이로 말도 못할 정도로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다가 나쁜 일을 당했고 눈 떠보니 나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지만 그쪽에서 떠날 분이 아니셨어요. 지방령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냥 매인 거예요. 매인 거. 떠날 생각도 없고 그냥 내 집이다. 여기는 내 반려동물과 함께 살던 내 집. 내 집에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했던 남자가 들어온 것과 진배 없더라고요. 그 귀신의 입장에선. 악몽을 꾸게 하고 가위를 눌리게 해서 계속 내쫓는. 그 집에 알고 보니까 들어갔다 나간 세입자만 4명이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쉬쉬쉬쉬쉬쉬 하는 조건이 또 있었고, 왜냐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웃들끼리도 이렇게 입을 좀 맞췄던. 근데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누구는 미쳐서 나가고 누구는 야반도도 아저씨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 이웃 주민이 보다 못해서 나쁜 해를 당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던 집이니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착하시다, 그분.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지금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집 터는 무언가가 필요했지만 아무런 인연관계가 없는 제가 가서 뭘 한다고 천도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에 만약에 남성이 아닌 여성이 입주를 했다면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분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토막살인이 났던 집에서의 기운을 타지 않았을까. 아마 오래 살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시겠다 진짜. 그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문 긁는 소리 그렇게 들렸던 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두드리고 긁고. 꿈에서 봤던 걸 이웃 주민이 말하면 너무너무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누가 항상 침입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비할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육체적인 걸로 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이게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똑같은 남성이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런 뭐 CCTV를 달던가 해서 뭐든지 저 집은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범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여성분 혼자 사시는 그런 원룸이나 이런 곳에 남성 구두를 갖다 놓는다든지 남성 속옷이나 그런 걸 널어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오래된 방법입니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스토커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남자 신발 있어 그러면 도망갈 텐데 이 사람이 하는 일과를 다 알고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호신용품이나 혹은 뭐 우리 집에 그 요즘
요즘 멍멍이랑 양양이 이렇게 키우는 집들 보면 홈캠 네네.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거실 현관 쪽을 좀 비추는 모습이라도 해놓는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요즘 CCTV 같은 게 되게 저렴하게 나와요. 네. 충전도 오래 가고 그런 것들을 대령님 말씀대로 현관에서 비추도록 하면 딱 범행하는 게 단정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예방법들이 좀 더 개발돼서 이런 범행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오싹하고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시선 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이프 점수 꼭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찾아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